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이완구 총리 사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지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결국은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의 표명 형식으로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도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지난 21일 새벽 총리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총리 취임 후 63일 만인데요. 이로써 이완구 총리는 최단명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그때마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이 총리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열흘 만에 결국 사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완구 총리가 성 회장을 잘 모른다던 최초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후에도 이 총리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 총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강수를 뒀는데요.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점차로 사퇴 불가피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완구 총리의 사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그 가닥이 잡힐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 총리가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국민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이완구 총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의 사퇴를 기점으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이제 3천만 원을 받았는지가 핵심이고 핵심 의혹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영지 평가원 말씀대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우선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모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불러다가 조사할 증인이 있는 경우가 홍준표 경남지사였죠. 이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한 조사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로 공개가 되고 또 현직 국무총리가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순방 중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큰 사안인데 그런 만큼 이 총리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검찰이 어떻게든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첫 번째 소환자는 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요. 실제로 검찰에서도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과 이 총리의 증언을 대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맞춰서 진술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와 관련해 추가로 증거, 장부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수사는 당연히 확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또 지금 있는 증거만 갖고 수사를 해야 할 때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범위에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한 사람이 숨진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불러다가 조사할 사람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현재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당 소속 정치인인데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이름이 거명될 경우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든 특검을 통해서든 규명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셈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전국이 표면적으로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갔고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갈지에 되게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요. 4.29 재보선에도 성완종 리스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이 한편 정리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 총리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던 이 총리에 대한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던 여당으로서는 지난주 총리 사의라는 카드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악재 속 호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 총리의 사퇴뿐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정권 심판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4.29 재보선을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를 주요 선거 이슈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여당이나 야당 중에 어느 쪽에 유리할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올 선거에 대한 판세 예측이 정치권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지난 한 주 동안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언론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권이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 누가 더 많이 투표장에 갈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번 그 파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선거 투표율 보통 낮으면 20%대였고요. 30%, 가장 높았을 때도 40%였거든요. 투표율 자체는 사실 높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로 재보궐선거 구도가 바뀌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이번 선거는 4개 지역 가운데 3곳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선거였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종북 척결을 내세웠고요. 야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며 좀 다른 때와 달리 경제론을 가져와서 색깔론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런 선거 구도가 달라졌죠. 여당은 지역 일꾼론으로 다시 경제를 내세웠고요. 야당은 부패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결국 재보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구도 자체를 바꿔놓은 건데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당에 엄청 불리한 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 지도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서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면서 조금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역시 이번 선거구가 야세가 강한 지역이 많은 만큼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민심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변수는 야권이 현재 분열돼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 총선 19대 총선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와 달리 인천 강화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지금 현재 보면 모두 2명 이상의 야권 후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후보들이 현재로선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했고요. 또 옛 통합진보당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광주의 무소속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표가 나뉘어진다고 해서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요. 여당의 어부지리를 막겠다며 야권이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늘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블루 워터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IT 이슈 매거진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손목시계로 텔레비전을 보고 눈 깜짝할 새에 시공간의 이동이 가능한 타임머신이 나오는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많았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는데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을 매우 밀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달할지 매우 기대가 큽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IT 이슈 매거진에서는요, 똑똑한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부제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단어 자체는 친숙하지만 개념이 쉽지만은 않은 인공지능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구성할 때에는 상대방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끄는 요소를 배치해 앞으로의 스토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소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정보 전달 프로그램일수록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IT 이슈 매거진도 이 부분을 충실하게 구성했는데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사회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공지능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컴퓨터와 로봇에 많이 쓰이고 있고 SF 영화의 단골 소재로 인공지능 로봇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자료 화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시청자들이 앞으로 전개될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한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는 친숙하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IT 이슈 매거진은 이러한 경우에 자막으로 함께 표시해 주어 강조는 물론 친절한 설명까지 가능해 전 연령대의 시청자를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리 입력된 정보와 지식을 분석해서 실행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궁극적인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과 거의 흡사한 단계의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IT 이슈 매거진은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과학 정보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수다라는 주제에 맞게 사회자의 거침없는 입담이 주를 이룹니다. 사회자는 매우 정확한 발음과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세부 주제 사이의 간격이 적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에 조금 숨이 가쁜 느낌이었습니다. 빠른 프로그램 전개는 시청자들이 몰입을 배가시켜 매우 좋은 시청 유도 요소이지만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천천히 전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의 사회자의 빠른 템포와는 반대로 인공지능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 부분은 비교적 알맞은 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대답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나 사람과 같은 창조적 사고를 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인공지능 로봇 메로의 시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기함을 넘어서 자폐나 ADHD를 앓고 있는 장애아의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요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소개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장점만 편협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IT 이슈 매거진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매우 좋다는 생각만을 가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끝머리에 로봇이 인간 생활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에 의존하게 되고 또 창조성을 잃게 되는 부작용 또한 가능하다는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IT 이슈 매거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청자들이 IT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인권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신분,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에서는 익명 보도가 지나치게 많아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성완종 전 회장 측근 오늘 첫 소환 기사에서 성완종 회장 측근 박모 씨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방송된 이슈 오늘 2부부터는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성완종 회장 자살 직후인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박준호 씨 실명을 밝힌 언론사가 15개사가 넘는 등 다수였는데 YTN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1일에야 실명을 공개했으니 주요 언론 가운데 가장 늦은 보도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22일 검찰 성완종 측근 이모부장 소환 기사에서 앵커가 이용기 홍보부장이라고 실명을 거론한 후 급히 익명으로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다른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 YTN이 익명 보도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의문의 신맛 유명 토마토 주스 판매 중단이라는 YTN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웅진식품의 숨기기 급급한 대응과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을 고발해 실명을 공개한 매우 공익적인 단독 보도였고 식품과 관련돼 문제가 있다면 그 제품의 브랜드와 제품 사진을 노출할 필요가 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매체 균형 발전이 전제된 광고 총량제로 가야 한다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를 올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광고 총량제란 현재 시행 중인 토막 광고, 프로그램 광고, 자막 광고 등을 유형별 광고 시간 제한을 완화해서 전체 광고량만 정해놓고 운영 방법은 방송사 자율편성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만 광고가 몰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타 매체들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광고가 쏠리게 되면 유료 매체나 신문, 잡지 등 타 매체가 상대적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언론계는 광고 총량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서로 다릅니다. 지상파를 비롯한 긍정적인 입장은 광고 끼워 팔기 폐단이 개선되고 광고 편성의 탄력성으로 방송 재원 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입장은 인기 프로그램에만 광고가 집중되어 시청률 지상주의와
방송의 상업화로 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광고 총량제 도입 배경은 한정된 광고 시장을 확대해서 방송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한된 광고 시장으로 각 매체들의 경영 상태가 열악하며 지상파 경우도 광고 매출이 하락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침체한 방송 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광고 규제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광고 정책의 요체는 매체 균형 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을 포함한 모든 광고 시장 규모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방송 광고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우선 광고 금지 품목을 완화시키는 것과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방식의 개선도 수반돼야 하겠습니다. 방송 광고 규제 개선은 공공성과 정책 사회의 함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로 공익성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시청자 선택권과 복지가 우선 보장돼야 합니다. 광고 총량제에 대해 아직도 많은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 총량제에 대해 신뢰할 만한 예측 연구 분석 결과를 알려서 공감대 형성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관계자와 수용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미디어 시장 전체가 상생하는 정책 방안으로 수립돼야 하겠습니다. 방송 산업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중심의 접근이 전제돼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